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말도 아닙니다. 다우존스 지수, 코스피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널뛰기 장세라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도 생기고요. 그 폭도 너무 커서 접근하기조차도 굉장히 망설여지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조금 올라가면 이제 반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복잡한 시장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핵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서도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이죠. 이분께서 지금 시장의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 8월까지 문제가 계속될 거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버리신 바람에 블랙 먼데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 미국의 큰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이때까지 잘 될 거다, 괜찮다, 미국은 안전하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기조를 완벽하게 틀어놓은 겁니다. 의도가 있겠죠. 그 숨은 의도를 자기가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면피용이지 않을까, 선거철도 있고 하니까 결국엔 내 탓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리세션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이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준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이 불러줬죠. 멈추면 폭등한다, 나름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을 굉장히 요동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큐의 경제학을 쓴 맨큐 교수도 이야기를 했죠. 제발 입 좀 닫으라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좀 돕는 거니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의 리스크를 키워가고 있는 분이 이분이십니다. 더불어서 이제 맨큐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좀 더 풀었으면 좋겠고, 사회보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재정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루 이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9% 올라가면 해결되는 것처럼, 또 10% 떨어지면 이제 시장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볼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시장의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시장이 안 좋냐, 몇 가지 뉴스를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JP모건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미국이 1년 내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의 핵심은 뭐냐면 뉴욕의 제조업 200곳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화해서 산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지수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높으면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0보다 낮으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3월에 지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21.5%로 폭락했다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좋아지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게 200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침체 확률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다, 어려워져 가고 있다, 위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IB 은행들, 월가의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까지 지금 상황을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신데요. 이분도 한마디를 더 거들었죠. 야구가 9이닝까지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2이닝이다. 이제 초반이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아무래도 G7 정상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미국이 돈을 풀 테니까 G7들도 최선을 다해서 경제 살리기, 전 세계를 살리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문제는 한국도 이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도 피해갈 수 없으면, 특별히 한국은 수출 지향적인 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3월, 4월, 5월 이 3달 동안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국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아마 이 단계를 이겨내지 못하면 구조조정, 지금도 구조조정에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데, 구조조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어젯밤에 연준이 쐐기를 박았죠.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초강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준이 사상 첫 2주 만에 1.5포인트를 인하했죠. 이제 미국의 금리는 0%에서 0.25%라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11년 만이고요. 그만큼 지금 연준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이번에 제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더 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4가지 정도의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인하했고요. 두 번째로는 7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외입하는 거. 세 번째는 은행의 지급준비금 요구 비율을 제로까지 인하하는 거. 그리고 5개 중앙은행,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EU 이 5개 은행과 스와프 금리를 0.25%로 인하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를 단행했죠. 이 조치는 지금의 상황의 위기와 5.1 전쟁이 가져올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임에 분명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연준이 지금 상황을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앞으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들에게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연준이 제로금리를 단행한다면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일단 전쟁이죠. 전쟁과 같은 굉장히 큰 사건이나 자산이 버블 붕괴되어지는 금융위기 가능성, 혹은 오일 쇼크에 준하는 실물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 연준은 제로금리를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의 질병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3가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도 미국의 큰형님께서 어떠한 협박을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큰 협박들이 있으셨잖아요. 뭐 이건 사상 초유의 협박 사건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대 형님들과 완벽하게 다른 압력을 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정치적인 어떤 텐션 줄다리기를 상당히 잘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강력하게 거부했었는데, 그런 사실을 봤을 때도 3가지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연준이 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2020년 이후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저울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이 모든 내용은 질병의 문제가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은 사건, 뜻밖의 위기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이 제로금리를 단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제로금리를 단행할 만한 3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단 금융위기 가능성이죠. 또 하나는 오일 쇼크.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지금 그 상황,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오일 전쟁이 터져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침체가 가능한 예측적인 미래, 그 미래에 대해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남았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연준이 가장 염려하는 중요한 사건 혹은 분기점이 뭘까? 굳이 이렇게 2주 만에 B컷이라고 얘기하는 1.5%나 되는 금리를 인하했을까? 그것은 지금 연준이 신경 쓰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의 키가 있습니다. 연준은 선제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게 바로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들 질문하시겠죠. 금융 시스템이 지금 어떤데? 뭐가 문제인데?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기업 부채입니다. 그럼 미국의 기업 부채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죠. 일단 기업 부채 상황을 한번 보죠. 이게 2019년 10월 발표한 IMF의 이야기인데, 주요국 기업 부채가 40%가 디폴트 위험이 있다라고 작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죠. 기업 부채가 점점 좀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난 2018년 뉴스를 보면 BBB 등급, 미국의 BBB 등급 회사채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IMF가 금융안전보고서를 통해서 기업 부채가 위기다라고 지금 경고한 게 아니라 이미 2018년, 19년 계속 지나오면서 미국의 기업 부채가 지금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거기에다가 기업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회사채를 보니까 BBB 등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럼 BBB 등급이 뭐냐? 회사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그 회사채는 보통 18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뭐 A 뭐 이렇게 되겠죠? 부터 시작해서 D 등급까지 18개로 나눠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BBB 등급은 18개 등급 중에 거의 뭐 중간 정도 됩니다.
야, 중간 정도 되면 괜찮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원리금 지급 능력이 있으나 경제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원리금 지급 능력이 떨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는 등급을 BBB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투자 적격 등급으로 보면 해당이 돼요. BBB 밑에 BB 정도 등급이 되면 투자 부적격입니다. 혹은 투기 등급.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BBB는 여기서 폭발질하면, 실수하면 바로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가 없거나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낮거나 뭐 이러면 BBB 정도 되는 등급의 회사채는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런 부채를 발행한 기업들도 버티는 거죠. 뭐하고 비슷한 거면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뭐 최소 1600조 이상 되어지는 거니까 요 정도 1600조 부채가 있어도 버티잖아요. 어떻게 해요? 금리가 낮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한국의 역사적인 수준의 금리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버티죠. 예,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안 좋아졌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때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IMF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 상황에서 급증한 기업 부채를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적했다는 겁니다. 특히 IMF는 2021년에 중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8개국이 디폴트 위험 기업 부채가 한 19조 달러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19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얼마일까요? 2경 2600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미국에 과도한 빚을 빌려서 M&A하고 인수합병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많은데 위험하다. 기업의 신용도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가 리스크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연준으로서는 지금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쉽지 않다. 게다가 수치로 보면 BBB 등급의 회사채 규모가 2000년 이후로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죠. 이 부분입니다. 증가하고 있죠. 2008년도 요 당시인데요. 2008년도 당시에 BBB 기업 비중이 31%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말 47%까지 증가합니다. 규모로 따지면 역시 뭐 돈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2조 5천억 달러에서 6조 9천억 달러까지 규모가 증가하죠. 그래서 S&P하고 피치가 이야기를 했죠. 오랜 경기 확장세가 둔화세로 돌아서면 BBB 회사채 발행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팔자세가 집중돼서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에는 BBB 등급, 요 등급에 있는 기업들의 이자 지불 능력은 지금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버틸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개월, 앞으로 3달 안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좀비 기업들, 가게들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지금도 위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연쇄적인 신용 위기, 더불어서 파산 가능성, 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예측대로 얘기하면 사실 2021년부터 22년까지 글로벌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당겨졌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말 글로벌 리세션으로 간다면 BBB 등급의 기업들은 이자 지불 능력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연쇄적인 신용위기 그리고 파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경고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고민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현재 미국의 고민은 단 한 가지예요. 최대 문제, 기업 부채. 쉽게 얘기하면 저금리 때는 마구잡이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자가 싸니까.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되어졌다고 지금 미국도 연준도 지금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지금 조금만 위기가 커져서 부풀어 오르면 곧바로 투자 등급 하한선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은 카드를 쓰면 쓸수록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 연준이 전례 없었던 굉장히 긴급하고 전격적이고 아주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는 오일 전쟁인데 지금 급속한 실물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오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 등급에서 하한선으로 내려가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또한 미국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B컷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의 어떤 결정을 지금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지금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어제 증명이 됐죠. 마이너스 9.9% 하락하고 다시 9% 상승한 이후에 다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2.9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건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미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투자 시장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시장의 불안감만 더 커지고 있죠.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하시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요? 질병에 대한 문제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확산 일로에 있는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결국에는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망자가 줄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선에서는 어떤 카드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연준이 알까요? 모를까요? 연준도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0.5%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0.5% 인하했을 때 거의 마이너스 10%가 하락했습니다. 이걸 아는 연준이 이번에 1% 정도 더 내리면 0% 가면 시장이 반등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연준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형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연준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다우존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이나 빨리 긴급한 행동을 단행했다는 거, 이거는 이미 연준 내부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투자 등급 하한선에 대한 부실들, 정크본드 혹은 연쇄적 디폴트, 이런 문제가 만들어낼 어떤 거? 금융 시스템의 붕괴. 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기감이 포착이 됐고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정책적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전체 시장은 금리를 내려가지고 다우존스 투자 시장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준의 방향은 다른 거죠. 완벽하게 그냥 금융 시스템 이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번 조치를 볼 때 단순하게 0% 금리만 보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제로 금리보다는 은행의 지급 준비금 요구 효율, 이것이 제로가 됐다라는 거, 사실은 이 부분이죠. 은행의 지급 준비금 요구 비율 제로로 인하했다는 거, 이 조치를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 기업들은 유동성에 있어서 위기다, 그 위기의 신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통 위기가 오면 금값이 뛰고 이런 이제 자산들이 뛰고 뭐 이래야 되는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죠. 어떤 현상? 국채 금리가 상승했죠. 1%. 어마무시한 겁니다. 금값 하락했죠. 비트 형님 하락했죠. 다 폭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달러밖에 없다. 시장이 지금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달러 선호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지금 연준이 어제자 새벽, 한국으로 오늘 이런 조치, 이런 모든 정책 수단을 한 것은 결국 한 곳으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달러, 유동성, 공급, 이거 하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위기,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는 올쇼크에 준하는 실물 경제의 대위기 가능성들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 별별 긴급 정책을 쓴다 해도 주식시장, 투자시장, 시장이 원하는 만큼 V자 반등 쉽지 않습니다. 어제자 미국 장이 마이너스 12% 떨어졌으니까 오늘 이제 저녁 12시 넘어서 보면 다시 플러스로 갈 수도 있잖아요. 보통 많이 빠지면 이제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반등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큰 폭의 롤러코스터식 변동 양세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 연준의 지금 긴급 조치는 질병, 오일 전쟁, 이 문제를 막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오직 기업, 부채, 그리고 금융 안정성, 정확히 얘기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거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문제, 시장의 불안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두 가지가 해결돼야 안정감이 찾아질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질병. 이 문제가 통제가 돼야 돼요. 특히 이제는 유럽과 미국, 한국과 옆 나라가 통제가 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질병의 문제가 통제 가능한 상황에 진입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치료제가 나와야 되겠죠. 뭐 옆 나라나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얘기 드리면 문제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 3개월 정도가 지나야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이 보였으니까 지금 막 시작한 미국과 유럽, 제가 알기로는 이제 캐나다도 국경을 봉쇄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들이 취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2개월, 3개월 동안 요 나라들 이 나라들은 계속해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 통제하는 상황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3월이니까 지난주부터 시작됐다고 봤을 때 4월 초, 5월 초, 길으면 6월 초. 그러니까 5월 달에서 6월 달 넘어가야 질병에 대한 통제 가능 여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형님이 7월에서 8월을 얘기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당장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8월 이후부터 대선이 11월 말이니까 이제 요 정도 들어서면 또 이제 그분 또 성품상 자화자찬하시겠죠. "내가 했다. 봐라." 인제 물론 이렇게 되면 다우지수 투자 시장도 다시 인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 모든 이치 구조가 그렇잖아요.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딱 좋죠. 대선까지 3 개월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약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싶은데 약을 열심히 치는 거죠. 약을 열심히 쳐 놨다가 아마 요 정도 6 월만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열심히 한 거다. 야 돈을 풀었더니 이렇게 된 거다. 내가 결정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우존스 봐라. 회복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인제 미국은 Great America 뭐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의 문제 오일 전쟁의 문제도 종식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오일 전쟁은 여러 가지 계산이 가능한데 일단 가장 기대하는 거 극적 봉합. 극적 봉합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은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한번 뭐 기대해 볼 만한 왜냐하면 서로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은 희망의 끈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형님이 뭐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전략 비축유를 지금 매입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 사우디의 유아제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뭔가 좀 통 큰 양보 이렇게 하면서 오일 전쟁을 극적으로 중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면 요거 하나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뭐 이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의 2-3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2-3 주입니다.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질병의 추세나 뭐 오일 전쟁, 연준의 달러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2-3 주가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그 2-3주 동안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변동성이 클 겁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미국 시장을 물가를 반영해서 로그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상단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어지면서 뭐 두 가지,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지지부진하다 올라가든지 아니면 더 떨어졌다가 지지부진하게 가든지 아니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가든지 요 정도의 시나리오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의 장이다. 그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시나리오 두 번째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고 있죠. 기억하시죠? 패턴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게 되면 15%에서 최대 50%까지 하락하더라. 대조정이 되어지면 30에서 40%까지 뭐 이 정도 수준 폭락이죠. 그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뭐 12%가 빠졌으니까 지금 2만 언저리죠.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한 30-40% 고점 대비 떨어진 폭이 되니까 과연 여기서 수성을 하고 올라갈지 좀 더 떨어질지 앞으로 2-3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한국이 문제죠. 한국이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가계 영역. 이 가계 영역이 심각합니다, 지금. 뭐, 물론 이제 금리를 내려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겠지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전 세계가 더 나아진 쪽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어지면 뭐 우리나라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가계 영역의 부채 1600조가 넘죠. 자영업자 부채 있죠. 또 뭐 있나요? 전세 부채 있죠. 이 모든 가계 영역 부채, 우리나라도 좀비 기업 있잖아요. 부실 기업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타격이 입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중국의 상업 영역 부분이죠. 중국도 역시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어제 그제 뉴스 발표에 따르면 1분기 GDP가 마이너스 된다, 0%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수두룩하더라고요. 결국에는 1년 2020년 중국은 뭐 GDP 성장률이 4%, 5%도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4% 언저리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금융위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다시 우리나라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구간에 지금 있습니다. 어렵네요. 자꾸 이런 어려운 얘기, 심각한 얘기, 부담스러운 얘기를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마음이 참 무거운데, 어쨌든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겁니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론 얘기하면 앞으로 2, 3주가 고비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분할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뭔가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은 또 분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치고 빠지는 전략은 지금 옳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뭐 잘하시면 뭐 상관이 없죠. 치고 빠지는 게 능숙하다 그러면 뭐 오늘도 보니까 코스피는 2.47% 떨어졌지만 코스닥은 2%가 올랐잖아요. 뭐 이런 데서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잘하실 수 있는 분이 5,200만 중에 몇이나 되시겠어요? 제가 볼 땐 많지 않으실 거래요? 그러면 대부분은 생업에 바빠서 아니면 판세를 읽는 게 어려워서 치고 빠지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2주간, 3주간 잘 보셨다가 장기적으로 보시고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조정을 받고 가느냐, 길게 조정을 받고 가냐, 이 부분이 또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정답은 아니지만 나침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쪽집게는 해드릴 수 없지만 뭐 그래도 나침판 하나 있으면 지금 어디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안심이 되실 수 있잖아요. 저 최선을 다해서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 많이 하시고요.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이 위기를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